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연금박사라는 채널을 현재 구독자 한 22만 명 정도 되시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투자, 특히 뭐 연금에 관해서는 제가 1인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채널을 개설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지금 뭐 KBS 아침마당, 뭐 라디오,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영광이죠. 네. 열심히 연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 그 멘사 클럽 아니신가요? 네. 뭐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는데 네. 이제 멘사 클럽에 지금 현재 소속돼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IQ 검사를 해봤더니 네. 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머리가 좋아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서 좋은 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살지 못한다.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한다. 네. 그럼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다 검증이 된 거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돈 벌었으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전부 증권가에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의도에 있는 증권맨들을 전부 다 월급쟁이라는 사실. 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벌기 쉽지 않다. 이걸 깨달은 게 머리가 좋아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고연봉 아니신가요? 네, 저요? 아니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고연봉인데 그 연봉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보셔야죠. 네. 그 연봉이 고객의 자산을 불려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봉이 고객에게 수많은 거래를 시켜서 수수료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증권맨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사세요, 파세요를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내게 해서 그걸로 월급 고연봉 받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고객과 금융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수수료를 빨아먹어야 되는 구조. 그렇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요즘 또 주식 시장이 또 많이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네. 주식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기 힘든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그런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안 좋아요? 요즘에 안 좋다고 하고 코로나 이후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부해질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사실 그 책에서 투자에 대한 서적이잖아요. 근데 보셨듯이 투자에 대한 서적이지만 투자의 스킬이나 종목 타이밍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주식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읽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매일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은 지금 답답할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걸 알까? 매일같이 주식을 볼까? 우리가 워렌 버핏 얘기 많이 하지만 워렌 버핏은 본인의 책상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우량한 종목을 향후 발전 가능한 종목을 사서 10년, 20년, 50년을 두고 보는 것이지 그걸 매일 샀다 팔았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샀다 팔았다 하고 매일 시장을 예측하고 내일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렵고 안 좋고 힘든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4만 원에 샀건 5만 원에 샀건 9만 원에 샀건 중요하지 않아. 네. 어차피 나중에 50만 원, 100만 원 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 분할 후 지금 뭐 6만 원, 7만 원이지만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300만 원, 400만 원이거든요. 네. 그 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어요. 삼성전자가 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300만 원까지 오면서 이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무심하게 시장을 보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 200배씩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정을 또 밟고 있는 거. 우리는 역사의 지금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불안해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빨리 나가셔라. 그 시장을 매일 쳐다보고 있다? 그분들도 빨리 나가셔라.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왜 안 오릅니까? 안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무슨 뭐 삼성전자가 뭐 상속을 하고 뭐 반도체 가격이 어떻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고 이런 거 사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큰 영향이 없어. 아, 그래요? 예. 진짜 안 오르는 이유 딱 하나야. 개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어.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어. 삼성전자가 과거에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거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싸서 아무나 사지 못했을 그런 고급 주식이었을 때는 주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 사고 팔고 거래가 활성화돼 버리면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네. 근데 팔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거래 매물이 사라지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너무 삼성전자 사실 제가 잘못했지. 저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괜히 이거 삼성전자 사라고 여기저기 방송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사서 또 우리나라 뭐 동학개미운동 하면서 다들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으신 분들 투자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네.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강의 몇 개 듣고 사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오르면 좋고 또 흔들리면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종목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이 한 2, 3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치신 분들이 싹 나가주셔야 돼. 그러면 진짜 우량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네. 그때부터는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은 강남에 부동산을 사고 네. 그걸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네. 다시 강남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네. 또 이제 강남 부동산은 한번 이제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되는 네. 그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올랐지만 올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몰락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아니라 주식 모든 게 망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가 점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시죠? 네. 작년보다 올해 부익부 빈익빈이 완화됐어요? 가속화됐어요? 더 커진 것 더 같아요. 커졌죠. 네. 그럼 올해보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을 잘 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정책은 그렇게 피고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가속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남에 지금 못 사요. 네.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신혼 희망타운을 만들잖아요. 어디 만들어요? 역세권? 예. 외곽? 신혼 희망타운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만들어줘야 돼. 근데 신혼 희망타운은 전부 다 외곽. 인천, 의정부, 저기 뭐 남양주, 이런 데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돈 없는 젊은이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강남, 서울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 강남의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다 누가 사? 누가 가지게 돼? 부자 엄마 아빠를 둔 사람들로부터 자녀들이 상속, 증여,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가속화되는 이런 시장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우량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런 삼성전자 투자도 강남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과거에도요. 네. 강남 부동산은 항상 좀 비싸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진 건가요? 그럼요. 다 아시는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하고 일을 해서 모으면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대출도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5억 있으면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에 육박하잖아요. 그럼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뭐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0억을 마련하려면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서울이라는 곳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성, 캐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뒤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네. 삼성전자 주식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회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발전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자본주의 구조를 보면 뭐 강남이 뭐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돈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떤 기업은 성할 거고 어떤 기업은 망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엔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가 부계진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 좋아서 무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무슨 뭐 스마트폰 좋은 걸 개발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성장하고 앞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더 메이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돈,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안 흔들려. 그렇죠. 예. 네. 우량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회사가 기술이 좋아서 성장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다. 그 회사가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이다. 단적인 사례가 제가 구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기술이 좋아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구글은 철저하게 M&A로 성장하는 회사예요. M&A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죠. 돈 예. 주고. 돈질하는 거예요. 돈질.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면 유튜브 구글 거예요. 맞아요. 구글이 안 만들었어요. 맞아요. 구글이 산 거예요. 될만 하니까 사가지고 시너지로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구글 지도 구글이 안 만들었어요. 예. 구글 샀어요. 사가지고 구글 시스템 내에서 더 키워버린 거야. 그죠? 뭐 안드로이드 구글 거예요. 구글이 만들지 않아서 샀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뭐 또 그다음에 특히 카카오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일정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업종을 다 융합해 버리는 거. 그러면 그 업종조차 예를 들면 뭐 그냥 택시는 그냥 다 혼자의 택시였지만 그게 카카오 택시로 묶어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유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버리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이게 좋든 싫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뭐 요즘 뭐 보시겠지만 중고차도 옛날엔 중고차는 정말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차에서 자기가 중고차를 하겠다. 맞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중고차 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중소업체가 사시겠어요? 아니면 현대차에서 하는 중고업체가 사시겠어요? 맞아요. 사람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설문조사 했는데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 찬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중고차 사야 되는데 믿고 사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AS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걸 못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자기는 뭐 제대로 안 팔고 싶겠어? 근데 부실차가 나오는 거 어떻게 나도 아나? 돈이 없어. 모르고 거래시켰는데 부실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AS를 못 해주는 거고 그거 해주다가 난 망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도 뭐 사업을 하지만 영세 업종들은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장기적인 안목에서 뭘 투자할 수 없는 거야. 네. 근데 대기업은 그게 가능하잖아. 왜? 돈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국 이런 시장에서 돈이 있는 쪽으로 점점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한다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막 성장하는 시점에는 중소기업에 투자해도 주가가 올랐어. 왜냐면 그렇게 성장한 기업도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몇 개는 용이 됐다는 거야. 그럼 잘 고르면 대박이 나.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이미 글렀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진짜 뭐 어려운 환경에서 뭐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저기 도시임으로 나가서 거기서 또 반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하잖아. 그래서 학력고사 잘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러나서 딱 검사 판사가 되고 그랬더니 딱 어쨌든 부잣집 또 며느리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그런 사례가 지금 불가능하잖아. 그죠? 지금은 서울대를 입학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특목고 출신이고 그 특목고의 대부분이 강남에 서울에 편중돼 있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사실 저도 안 좋아. 그런데 안 좋기 때문에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 돈을 재테크를 한다면 내 돈을 투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중소기업 개천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와, 오늘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책도 읽고 했는데 오늘 왜 더 와닿는 것 같죠? 네. 요즘에 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이게 주시장이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더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5년, 10년에 더 와닿을 거예요. 더 심해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이 좀 좋든지 기업은 기술력이 있든지 이랬으면 네. 상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돈, 자산 이런 그렇죠. 게 이미 네.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기술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랑 이제 문법이 좀 달라진. 그렇죠. 기술 개발은 돈 없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네. 배고픈 애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열심히 계속 개발해 놓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와, 그 시대가 이제 된 거군요. 이제 네. 과거에는 다 같이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기업 CEO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요즘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니까요. M&A지. M&A. 어떻게 하면 괜찮은 애들이 있나 보고 걔네들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사실 이 대기업, 뭐라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 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와닿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채널을 이렇게 새로 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열었을 때 돈으로 만약에 승부하는 직종이 들어갔으면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돈이 좀 덜 들어가고 네. 소자본으로 어느 정도는 시작할 수 있는 네. 그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입한 것 같아서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 여기도 보시면 유튜브도 지금 MCN이 활동하고 있는데 맞아요. 벌써 돈이 있는 MCN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을 늘려가요. 근데 지금 만약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문기사님 같은 경우에도 체인지 그라운드라든가 다른 데서 많은 커리어가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유튜브 시작하면 구독자 1000명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 1000명 불가능해요. 영상을 매일같이 찍어서 하루에 한 개씩 정말 1년 내내 365일 올려도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요. 이미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아도. 이미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인 채널에서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유튜브에 그런 로직이나 이런 거 알고리즘 봐도 결국은 영상을 올렸을 때 누가 많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이 계속 보여지는 건데 구독자가 100만인 데는 그냥 아무리 영상이 안 좋아도 올려지는 순간 좋아요, 구독이 맞아요. 최소한 10,000, 20,000, 50,000, 10,000이 나오는 영상과 내가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정말 한 3명 봐주는 영상과 그러니까 이 사회도 결국은 부익부빈이에요. 야, 이게 개인의 맥락과 대기업의 맥락과 또 유튜브 생태계가 다 통하네요. 그 저변에 네. 핵심 철학들이 관통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종목이 좋아? 막 그게 타이밍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또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고 야 요즘은 무슨 딴 게 간대더라 야 뭐 2차전지 무슨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뭔가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대를 이 통찰해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앞으로 그래도 이걸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개인 입장에서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는 희망 고문하기 싫어요. 안 돼요. 헤쳐나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미 단적인 사례로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 이거 말고는 불가능해요. 청약 이런 것도 안 돼요? 청약
청약 말씀드려요? 자, 신혼부부들은 청약 받을 수 있어요. 다 어디 가게 되면 다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서울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그래도 강남 뭐 서초, 송파 뭐 이런 데 재건축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청약을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청약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청약 점수에 따라서 청약을 하게 돼 있는데 청약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무주택 기간이 10년, 20년 되려면 나이가 일단 40, 5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자녀를 최소한 3명 이상 정도 있어야 돼. 둘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당첨권에 간신히 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청약 점수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청약을 이제 신청하려고 봐요. 그런데 청약 제도가 지금 어떻게 있냐면 아파트가 청약할 때 분양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40%의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9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3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정도를 마련하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자, 근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9억 미만의 아파트 분양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뭐 10평대, 20평대는 가끔씩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0평대 방색에 있는 집은 없어요. 그러면 9억이 다 초과된다는 거예요. 9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고 잔금 20% 대출이 돼요. 잔금. 그러면 결국은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내가 8억이 있어야지. 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8억이 없으면 이 집 분양받았다가 결국 대출 중도금 못 내가지고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는 9억이 넘었는데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 가격이 시세로 15억 이상이면 잔금 대출도 안 나와요. 15억 이상이요. 다 현금으로 사야 되네요. 자, 그러면 봐봐. 서울 강남 서초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평당 1억. 그럼 얼마야? 지금 못해도 25억, 30억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15억 이하이려면 15평 이하인 집이어야 돼. 그러네요. 네. 네. 그 시세가. 그 분양가는 싸게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입주 시점은 시세로 본다는 거예요. 웃긴 거지. 그러면 시세가 15억이 안 되는 30평대 아파트는 서울, 강남 이런 데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나는 중도금 대출 안 돼. 잔금 대출 안 돼. 자,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예를 들면 10억, 15억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그 전체 금액이 캐시로 있어야 돼요. 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완전 부자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돈을 대주거나 이런 친구들이나 가능한 거지.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미 부모가 집을 다 사줬어. 그러니까 청약 점수 없어도 돼. 그러면 진짜 10년, 20년, 30년 동안 집 없어서 고민하는 서민들이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캐슈가 있었으면 이미 샀지. 그들은 갖고 있는 캐슈는 뭐 전세금 이런 거 해봐야 많이 해봐야 뭐 5억, 7억. 근데 이들이 15억을 어떻게 마련해? 그러니까 얘가 왜 샜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 돼. 포기해야 돼. 이 사회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 가고 뭐 코인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포기했으니까 원래는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포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10억짜리 집은 못 샀는데 주식은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 코인은 뭐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장은 점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우량한 종목을 계속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개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코인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잃게 되는 거고. 부동산의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끔씩 이제 어떻게 되냐, 해쳐나가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에게 좀 약간 죄송하지만 그냥 열심히 일해서 개인의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55세까지 일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일하고 대신에 주 4일 일하고 3일 동안 내가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냥. 네. 연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연금도 사실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연금은 목돈을 만드는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득,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물을 만들기는 글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이생망 이 생에서 죽을 때까지 목돈으로 재물로 5억, 10억을 모으기는 글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손가락 빨면서 뭐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용돈 10만 원 쓰고 290만 원 저축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안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하겠어. 그러면 차라리 내가 300만 원 벌었으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저축도 하고 뭐 차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대한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자금 가지고 내 인생을 차라리 즐기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막 소비를 하고 인생을 즐기니까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지. 야, 니네들 돈 모으고 종잣돈 마련해야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고 저도 재무설계 전문가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사님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도 좀 하시고 인생의 미래에 위해서 자금 좀 모으셔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젊은 애들에겐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야 사실상 60, 70 돼가지고 허탈해. 열심히 모았는데 아무것도 만든 건 없어. 그런데 나는 그동안 돈 모으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게 진짜 포기해야 되나요? 이게 월 뭐 3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서 뭐 한 150, 200 쓴다고 하고 네. 거의 뭐 쓴다고 하고 한 네. 100만 원으로 뭐 연금저축펀드나 뭐 음. IRP나 뭐 ISA나 그런 걸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네. 뭐 2, 30년 후에 복리로 돼서 네. 좀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거나 그럴 네. 수 없을까요?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이 투자를 하고 연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으나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어도 남들보다는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부의 진리에서 말씀드렸던 부익부 빈익빈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왜 빈자들이 더 빈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해지는 사람,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서민들이 어설프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내가 개천에 살아 지금. 근데 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용이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국은 용이 못 돼. 그럼 용이 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과 비용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전부 부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도 안 되는 이상한 종목을 사고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일확천금 뭔가 되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결국은 다 잃고 전부 증권사의 수수료를 바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사회에서 최소한 내가 물가 상승률 이상이라는 수익이라도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지금보다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내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수익률이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10% 벌 때 나도 10% 벌어. 물론 그 사람은 1조를 벌겠지. 네. 근데 나는 1,000만 원 벌겠죠. 근데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갭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 나도 일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어차피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자와 같은 배를 타면 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익과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는 엄청난 큰 배를 타고 있고 나는 통통 배를 타고 있는데 가서 큰 배 옆에다가 그냥 붙잡고만 가면 되는데 괜히 내가 어쨌든 걔네들 이겨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져 봐야 나중에 나는 노졌다 힘들어가지고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소장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요즘에 또 이제 하나의 좀 이렇게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게 소형주 같은 거. 네. 오히려 이게 대형주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안 오르고 길게 보고 이러니까 소형주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텐베거 주식 그런 건 어차피 대형주에서 안 나오고 소형주에서 나오면서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그런 쪽으로 해서는 좀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걸까요? 그런 주식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주식 저도 주식을 한 게 20년 넘으니까 네. 제가 본 20년 그다음에 주식 역사상 수십 년 동안 보면 그런 종목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 그래서 대형주가 가다가 중소형주가 가기도 하고 다른 주식이 가기도 하고 오늘은 제약주가 가고 내일은 은행주가 가고 내일은 반도체주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유행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유행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유행을 앞서가면 돼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렸다. 이미 이사님이 아셨다. 그런 종목은 이미 유행이 끝난 종목이에요. 단물이 빠진 종목이죠. 그죠? 증권사 강의 가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쉿.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종목이 있어요. 쉿.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강의를 수십 군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일반인 입장에서 내 귀에 들어온 종목은 단물 빠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계속 맞추긴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유행을 따라가다가 더 크게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단타를 치기에는 어쨌든 뭐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러면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정말 성장 가능성이 좋았던 소형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대기업으로 큰 회사들은 소수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아먹었다는 거야. 10개 중에 2-3개가 커지고 97개가 날아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유행이 떠오르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소형주 중에서 3%, 2-3%의 확률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하느니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맞춰가려고 한다면 돈 많은 기업,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삼성전자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부자와 한 배에 타서 네.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절약하거나 막 그렇게 쪼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삶의 여유도 갖고 뭐 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 젊은 분들 많잖아요. 네. 여러분 앞으로 부자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차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폼생 폼사라고 외제차 타거나 무슨 그랜저 이런 거 타면 안 되고 차는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500만 원짜리 저기 마티즈 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렇게 밥 먹고 콕 드시는데 이런 거 다 낭비입니다. 낭비니까 스타벅스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믹스 커피 가져와가지고 물에다 말아 먹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외식할 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꼭 밥 지어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시켜 배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말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 금융 전문가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저축을 늘려가지고 네 인생을 바꿔라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 뭐 가계부터 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진짜 푼돈 아껴가지고 저축하는 사람들. 옛날엔 티끌 모아 태산이 됐잖아. 이제 티끌 모아도 티끌이야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차라리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즐기기가 그렇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실력을 쌓으세요. 실력을 쌓아. 아까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평생 일할 거 생각하고 은퇴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뭐 주 4일 네. 정도 평생 일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맞아요. 그게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너무 옥죄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누리면서. 이게 우리 이제 사회를 보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였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이 노동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노동소득이죠. 네. 그래서 사회는 수천 년간 그렇게 지탱돼 왔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뭐 그게 농사를 짓건 물건을 만들건 남에게 무엇을 팔건 간에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사회가 유지되어 왔고 그게 가장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노동하지 않는 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로소득, 대표적인 게 자본소득.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20, 30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기의 기술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뭐 용접을 잘하든 아니면 평생 뭔가 세일즈를 잘하든 아니면 농사를 잘 짓든 무슨 뭐 연구 기술이 있든 간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그 기술로 40, 50대에 돈을 벌고 퇴직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20, 30대가 기술을 쌓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보고 있어요. 이게 하는 것도 더 재밌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버는 돈놀이하는 스킬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주식, 코인 이렇게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내일 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찍는 거예요. 찍는 스킬은 지금이나 5년 뒤나 100년 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코인 했더니 내가 나름대로 스킬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코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돈 벌어. 그래서 이 말이야. 일단 장이 열릴 때 사는 거야.
그리고 뭐 아침에 주로 거래하면 되고 아니면 장 막판에 거래하면 되고 아니면 얼마 떨어졌을 때 거래하면 되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뭐 이런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으면 이걸 수십 년간 다 증권가에 연구 안 한 거 아니잖아. 이걸 알았으면 이미 다 그들이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다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찍는 스킬은 여러분들이 스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돼도 다 똑같은 스킬이고 결국 쓸모없는 스킬이 된다. 진짜 스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식.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나는 용접을 하는데 남들은 1시간 걸리고 나는 30분이면 해내. 남들은 약하게 하는 거 나는 굉장히 단단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용접공이 시간당 5만 원 받을 때 나는 시간당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술을 쌓아야지 평생 할 일을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에 대한 또 폭등, 그다음에 자산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돈 맛을 알게 해준 거예요. 돈 맛을.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계속 바뀌겠지만 사실 지난 5년간의 정부가 했던 일 중에서 다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아니다. 폭등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알게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사회 몇 년 후에 엄청난 큰 후폭풍으로 올 거야. 일할 사람이 없어. 젊은이들이 실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냥 돈으로 돈 돌리는 이런 사회를 가게 돼요. 그럼 밑에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도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데 위에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버블, 거품인 거죠. 이게 깨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회가 돼요.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희 채널에 재테크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전제가 돈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색다른 그 저변의 완전 반대의 시각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이 돈으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밥 안 먹어?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쌀을 지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시금치, 콩나물을 재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금치, 콩나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콩나물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주식 보고 있는 거야. 그 콩나물이 제대로 크겠어요? 그 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응? 뭔가 일하려면 제조업체, 가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마이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집을 짓는 사람이 건설을 해서 집을 잘 지어야 되잖아. 근데 집을 지으면서 하루 종일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뭐 콘크리트도 붓고 이렇게 골절도 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거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 그래서 시멘트를 대충 부으면 결국은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필요하긴 하나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면 사회는 1차 산업, 농경사회, 농수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인데 1, 2차가 돌아가줘야 3차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차 산업에 집중하느라고 1, 2차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도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딱 적용이 매칭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서비스업 위주로 가다가 요즘에 다시 1차, 2차 제조업도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거랑 또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금융이라는 것, 저도 지금 금융업에서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금융은 사실 이거 뭐라 하지? 쓰레기? 세상에서 사실 돈과 돈을 바꿔주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먹고 사는 이 직업이 금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금융에 또 돈이 돌고 잘 돌아야 1차, 2차가 또 공급도 되고 잘 돌아가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금융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히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금융이 돈금자의 흐를 용자잖아요. 돈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에서 너무 돈 중심에 파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던 것들도 돈이 잘 흐르고 있는데 그 똑같은 1억이 돌아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1억을 가지고 수많은 이상한 부실 채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그게 무너졌을 때 허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과하면 안 되는데 과하면 지금 금융은 너무 과하게. 과하게 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그 연금과 투자의 최고 전문가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쪽에 좀 얘기를 해주셨다면 연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죠. 네. 삼성전자 사야 되냐, 연금을 해야 되냐. 네. 근데 이제 연금을 원래는 사실 제가 연금 전문가고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연금을 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야, 좀 주식 올라갔는데 주식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부해드리라는 책을 쓴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는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지만 노후는 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뭐 슬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이 들면 또 퇴직을 해. 그럼 일을 그만둬야 돼. 그러면 평생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먹고 살고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퇴직한다고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비는 그대로 나오고 대출은 갚아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 그러면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연금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의 기본적인 삶,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연금을 무슨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을 이유는 없어. 근데 내가 꼭 필요한 매달 쓰는 생활비는 반드시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소득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연금 부자들 책도 쓰고 네. 또 지금 연금 전도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과 투자도 마찬가지, 주식도 보시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번 달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나야지 다음 달 먹고 살아. 주식으로 생활비를 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성공할까요? 아,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초 매분 매일 내가 이걸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내가 내일 밥을 먹냐 못 먹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왜냐면 1억을 투자하는데 전재산이 1억인 사람이 1억을 투자해. 이 사람은 잠 못 자요. 전재산이 100억이야. 이런 사람이 1억 투자해. 없어도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가지고 묻어두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노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투자도 성공해요. 그런데 안정적인 소득이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투자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삼성전자 투자한 지 이제 1년, 2년 해놓고 맞아요. 주식 떨어졌다고 불안하다, 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안 올라도 상관없어. 그게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 소득이 더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연금을 이제 만약에 사회 이제 초년생들 이렇게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좀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네. 그래도 된다. 자, 일단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수많은 연금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국민연금을 급여의 9%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 월급인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3927. 한 달에 27만 원은 이미 내는 거죠.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또 퇴직금,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퇴직금은 얼마냐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은 이미 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50만 원 넘게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연금저축. 아시죠?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한도고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환급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기본적인 상품이에요. 이거 연간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시게 되면 돼요. 그럼 벌써 130만 원이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벌써 80만 원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매달. 매달. 네. 거기다가 내가 연금저축은 이제 400만 원까지만 환급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비과세 연금도 있어요. 개인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되거든요. 네. 이것도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20, 30만 원씩만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러면 나는 벌써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당신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든가 나머지는 뭐 투자를 하든가 뭐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만약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 중반, 후반부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내가 꾸준하게 20년, 30년만 할 수 있다면 내 노후에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다 해결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월 500만 원씩 받으려면 뭐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는 사라진다. 혹시 이 정도 지금 연봉 한 3,600에 맞춰가지고 세 전후로 네. 해서 한 월 100만 원씩을 이렇게 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은퇴할 시점에서 대략 그냥 러프하게 따져버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10년을 모으게 되면 1억 2천이 모아지는 것이고 네. 내가 사회생활을 뭐 한 20년, 25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통장에 거의 3억 정도의 원금이 들어가요. 네. 원금. 거기에 수익이 30년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더블씩 붙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한 원금의 한 50% 정도만 수익 났다. 이 30년간. 그래봐야 연 수익률 따지면 한 2, 3%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지.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네. 그래도 너무 한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4, 5. 뭐 정말 그래도 한 3%씩 났다. 그 30년간 한 100% 났다. 그러면 한 6억 되는 겁니다. 뭐 30년 후에 6억이 얼마의 가치가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왜냐면 그거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이거 나중에 6억이 얼마가 되겠어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연봉 3,600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내내 3,600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받다가 직장이 승진을 하고 또 월급이 인상되면서 연봉이 5천, 6천, 7천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내는 것도 27만 원 내는 것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예, 40만 원, 50만 원 내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도 더 많이 쌓여요. 개인연금도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30년간 3,600으로 그 정도 있겠다라는 가정하에서 하시는 거니까 맞지 않고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6억 이상의 금액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만약 연봉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 조금만 올려도 한 10억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통장에 있다고 하게 되면 연금으로 따지면 최소 한 달에 2, 300. 많게는 4, 500 정도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지만 어렵지. 이걸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아온 돈 가지고 중간에 다 뺐어. 그러니까 노후 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고 두 번째로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사고. 괜히 뭐 연금 저축에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부어가지고 한 5천만 원 돼 있는데 야 저기 있잖아. 그 나중에 연금 뭐 2, 30만 원 받아서 뭐 하겠니? 여기 지금 상가 좋은 거 나왔는데 괜찮아. 그래서 한번 따블지. 여기 개발 호지야. 앞으로 여기 뭐 역세권 들어온대. 뭐 그렇게 산다든가. 아니면 또 야 이거 해봐야 내가 뭐 10% 20% 수익 받아 뭐 하겠니? 코인 하면은 바로 하루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따블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온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걸 가지고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싹 날려서 그동안 해왔던 걸 전부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이들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계시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5, 60대는 다 고개를 끄덕여. 그렇게 한두 번씩 다 날려봤거든. 그죠? 차라리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진짜 원금을 잃지 말라는 게 그런 맥락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돈 가지고 집을 샀으면 차라리 집이 자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뭘 사서 제대로 자산 형성이 될 만한 자산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 이제. 그래요? 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은 인플레가 진행돼 있고 사실 그래서 거품들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고 거품이 꺼지지는 않을지언정 이 거품이 더 커지게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현금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대치동 아파트가 90년도에 1억이었어요. 지금 30억이에요. 그럼 30배가 올랐잖아요. 딱 30년간. 그럼 앞으로 30년 후에 이 30억짜리 아파트가 30배가 올라야 줘야 돼요. 똑같은 수익.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면 900억이 돼야 돼요.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억이 40억, 50억은 될 수 있으나
30억이 똑같이 30배가 올라서 900억이 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키는 거 제대로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하면 여러분 인생이 아주 잘 살거나 아주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이 생 살면서 기본적인 건 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매달 100만 원은 진짜 좀 사고치지 말고 기본 디폴트라 생각하고 하고 이제 뭐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다른 뭐 부업을 통해서 이런 게 얻을 경우에 그때는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시도를 해보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예. 같고.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띄고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 부분은 50만 원 이내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게 또 떠오르네요. 그 평생 일하는 그 스킬적인 그런 걸 오히려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로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연금 전문가의 길을 겪으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것도 저의 나름대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에서 연금이라는 상품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연금을 가지고 평생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혹시 그 대표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택연금보험, 아니 주택 뭐라고 하던데? 주택연금? 예, 주택연금. 집담보로 연금 받는 거. 예, 네. 맨날 그거는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현재 주택연금은 사실 집값도 올라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아, 제도 중에 하나죠. 네. 근데 뭐 집값도 만약에 나중에 폭락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실 가게들이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좋은 노후 자산이 돼요. 대신에 이제 주택연금이 좋지만 제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식들이에요. 부모님이 저 집을 놔주고 가야 되는데 저걸 연금 받고 하시겠대. 그러니까 자식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걸 자식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 그죠? 얘네들은 내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 집은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택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이거 매달 아까 그 100만 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이거는 평생 나오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평생 나오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택연금은 평생이 아니죠. 주택연금도 평생 받는 방식이 있어요. 거의 있어요? 대부분 평생으로 받으세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 100만 원을 만약에 못 하시는 분은 주택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자산이 형성돼서 그렇죠. 그걸 좀 빼먹는 그런 방법도 네, 맞습니다. 고려해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3, 40년 후에도 주택연금 제도가 존재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은 집 자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연금화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뭐 3, 40년 후에 주택연금 제도가 존재는 하겠지만 그때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또 집값이 만약에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인플레가 되고 이러지 않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뭐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도 기금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금 지급액이 하락하거나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금액도 많이 좀 다운될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주택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사실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가봐야 한다. 네. 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 보시면서 항상 제가 방송하면 좀 팩트를 폭격한다, 팩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뭐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좀 기분 나쁘셨다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해를 하실지언정 바다는 인정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고 뭐 공정한 사회고 공평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다 희망이겠지만 사실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안 좋게 가는 거를 시점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의 뜻이 자본, 돈, 주인 주자,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이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실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된다 이제. 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돈은 나쁜 거야, 돈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도 이 사회에 살려면 돈을 제대로 연구하고 돈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내 호주머니로 오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나 돈 가진 분들이 사실 과거에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예적금을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객님이라고 불러요. VIP 고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은행에 가면 1%의 이자를 줘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한테 1에서 2%. 그런데 그 고객님들이죠.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3%의 이자를 줘요. 이자. 그런데 은행에 주식을 산 사람들, 은행 주주죠. 은행에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는 5% 이상의 배당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VIP 고객님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고객님들에겐 1%를 주고 은행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5%를 줘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네. 우리는 은행에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라라고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걸 가르쳐준 부모들은 하나도 없어. 주식은 위험하다고 가르치지. 그리고 뭐라고 해? 은행 가서 고객님이 돼가지고 은행에 예금해라라고 가르쳐요. 그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 돈의 역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면 은행이 사실 위험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은행에 투자해서 주식을 사서 은행의 수익에 대해서 네가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라. 그걸 알려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할 일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은 위험하니까 은행 가서 안전하게 이자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이에 은행은 그런 사람들의 돈을 긁어다가 엄청나게 수익을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해안, 지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거의 뭐 20년 동안 이 투자와 연금 쪽에서 종사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 상담하시고 그런 내린 결론이시잖아요. 지금까지의 결론.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이 시청자분들께서 귀담아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 부의 진리와 연금 부자까지 이 책들 꼭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보시면 한 번 보지 않는 여러 번 보고 싶은 책이 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부의 진리와 연금 부자들 책도 좋은데 이걸로 이제 좀 더 이제 소장님의 더 깊은 그런 걸 좀 접하고 싶어서 찾아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아이고, 그래서 직접 찾아뵈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절차라든가 가입 관리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나다 들르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거고 저희 상담사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대표번호로. 자막으로.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들이 다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사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금 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꼭 가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네, 라이브도 하고 있고 올리고 있으니까 연금 박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진리와 연금 부자들의 저자이신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